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사의 속보가 뜬 지 1시간도 안 돼 후임 지명도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정상, G7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들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개월 남긴 시점이라서 이 또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죠. 관련 내용들 포함해서 오늘 정치권 주요 뉴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3월 29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교체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실책이 쌓여 경질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국관리법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실장이 첫 공판에서 범행 장소로 지목된 사무실에 소리가 녹음되는 CCTV까지 설치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CCTV가 가짜 장비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개헌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5년 만에 돌연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0m가 넘는 대형 중장비가 쓰러지며 바로 옆 건물들을 덮쳤습니다. 길을 걷던 시민들 바로 앞에서 사고가 벌어져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의 한 금은방에 도둑이 침입해 금부치를 무더기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금 150돈, 시가 4,600만 원어치가 털렸는데 범행 시간은 40초에 불과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1,000원의 아침밥이 대학가에서 큰 인기를 끌자 정부가 사업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혜택을 보는 인원은 15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자신에 대한 논란으로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공식 사의를 밝혔습니다. 교체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데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먼저 박소정 기자입니다. 늦은 오후 갑작스럽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용산 대통령실 공식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안보실장 측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자신으로 인한 논란이 더는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체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한 달여 앞둔 시점입니다. 김 실장은 1년 전 윤 대통령에게서 보직 제안을 받았을 때 한미동맹 복원과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토대를 마련한 뒤엔 대학 강단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돼 새로운 후임자가 와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한 실장의 공식 사의 표명이 나온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진행된 홍보수석 브리핑. 바로 후임이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현 주미대사인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청와대 안보실 1차장과 외교부 1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날 불거진 안보실장 교체설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던 대통령실은 대통령도 사임을 만료했지만 김 실장이 국정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피력해 고심 끝에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달 한미, 5월엔 한미일 회담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외교안보 정책 수장이 전격적으로 바뀐 건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함께 취임 1년을 전후로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이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큰 외교 행사들을 앞두고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장이 바뀐 건 그동안의 실책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뒷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업무 공백을 우려하면서 논란의 실체가 무엇이고 누가 경질을 주도했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실을 떠난 건 김일범 의전 비서관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지난 10일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교체됐습니다. 여기에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마저 사표를 던졌습니다. 한일, 한미, 한미일까지 대형 외교 행사를 목전에 둔 민감한 시점.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는 건 이례적이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YTN에 미국 측과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국빈 방문 때 블랙핑크나 BTS 등 K-팝 스타가 함께하는 공연을 제안했는데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 대응이 지연됐고 윤 대통령이 다른 외교 라인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뒤 수습해 실망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사이 혼선이나 잡음이 누적돼 온 점도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논란의 실체가 무엇이고 누가 경질을 주도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인데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며 우려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래서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안보실장의 충정 어린 사이일 뿐이라고 했지만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 위험을 감수하면서 실무 수장까지 교체한 배경에 대한 의문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오히려 쌀 산업의 위기를 부르고 농업 파탄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국관리법은 오히려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래 농업 투자와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집니다.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 건의에 앞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여권은 대통령이 양국관리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대신 실효적인 농업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밀이나 콩을 재배하는 농민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고 수입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쌀 생산이 대폭 증가하면 자연히 다른 곡물의 다양성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정부가 농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면서 농민들에게 쌀 농사를 계속할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며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심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국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정조사 개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죽창가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효루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퍼주기 외교가 일본의 역사 도발로 이어졌다며 간쓸게 단해주고 뒤통수까지 맞았다고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한일 정상회담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 위헌과 위법이 있는지 규명하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는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겁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진행됩니다.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후 조사 목적과 범위 등을 담은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넘기 위해선 사실상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돌리고자 반일 정서를 부추기며 계속 죽창가만 부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내부 갈등으로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급발진도 이보다 더 성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 간 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누가 우리나라를 믿고 정상 외교를 하겠느냐며 국정조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상들 간의 외교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미주알 고주알 까발리면 어느 나라가 우리와 외교 협상 자체를 흔쾌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4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지지율과 함께 향후 전국 주도권까지 달려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정부 해법을 설명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소송 대리인 등은 박 장관이 다음 달 1일 오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이춘식 할아버지를 면담하고 지난 6일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면담은 외교부의 요청을 이춘식 할아버지 측이 받아들이면서 마련됐습니다. 다른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박 장관의 면담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사법부 판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윤 대통령의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에는 징병 표현 삭제와 함께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내용도 삭제됐습니다. 올해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역사 왜곡 수위는 높였는데 한일 우호와 관련한 기술은 오히려 늘었죠. 장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쿄서적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입니다. 2019년 병사가 된 조선인에서 지원에서 병사가 된 조선인으로 사진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본문도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를 강제적으로 동원되로 수정해 표현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일본 문교 출판의 2019년 관동 대지진 서술에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 사람이 살해됐다는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었지만 2023년에는 내용 전체가 삭제된 채 메이지 시대 이후 최대의 지진이라는 표현만 남았습니다. 아예 기술하지 않은 것이 잘못 기술한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전쟁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건데 그 일어난 전쟁에 동원을 강제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전쟁 자체가 저희가 명확하게 침략 전쟁으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역사 왜곡은 심화했는데 한일 우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도시대 조선통신사를 설명하며 2019년에는 없었던 조선과의 우호에 힘썼다는 내용을 더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도 월드컵 공동 개최를 했다 해서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우호를 강화해 갔다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주장한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미래 세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역사 화해라는 것이 과거사를 덮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공동교과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북아 역사재단은 한일 교과서 집필자 회의를 열어 의도를 직접 파악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양국의 역사 인식 괴리를 좁히기 위해 공동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정식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당시 사무실엔 녹음까지 되는 CCTV가 있어 어떻게 뇌물을 받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 CCTV가 가짜라고 반박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먼저 당시 성남시장실 구조상 뇌물을 받는 게 불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실장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고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도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그 CCTV는 회로 연결도 안 된 가짜 모형이었다며 비서실 직원들조차 이를 알고 민원인들 항의는 휴대전화로 녹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같은 정 전 실장 측 주장들은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동조했습니다.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지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제 시장실에 있는 거는 가짜고요. 대장동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428억 원 약정 혐의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없는 지분을 특정 금액에 끼워 맞추다 보니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에서도 그 수치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428억 원 산출시까지 공개하며 김만배 씨가 민간업자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 이상은 이 대표 측 차명이라고 한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해 위로해줬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를 듣던 유 전 본부장은 기가 차다는 듯 웃었고 이어 변호인을 통해 휴대전화엔 불리한 증거들이 있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세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석 달 만인데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노 의원 측은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노웅래 의원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뒷돈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박 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9억 원대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노 의원에게도 물류센터 인허가나 공기업 인사 알선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노 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박 씨 측 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선거자금도 지원받았다고 검찰은 결론 냈습니다. 뒷돈을 건넨 박 씨도 노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석 달 동안 보강 수사에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노 의원 자택에서 다발로 압수한 현금 3억 원의 성격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돈 뭉치를 묶은 띠지와 일련 번호 등을 토대로 출처를 추적했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나온 돈 부정한 돈 아닙니다. 검찰은 봉투째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 만들었습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입니다. 검찰은 일단 충분히 소명된 혐의부터 기소했다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노 의원 측은 체포동의안 표결 때 이미 입장을 다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퉈 무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YTN9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심사 과정 전반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7월까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시간에 걸친 소환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의혹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7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하고요. 적극적으로 제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앉혀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후 심사위원 3명이 TV조선 심사 점수를 낮게 조작한 것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결국 조건부 재승인으로 의결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통상 4년이었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쓰도록 지시하고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낸 것도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미 방통위 간부 2명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방통위 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한 위원장의 혐의도 소명된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여는 게 필수 절차도 아닌데다 특히 핵심인 점수 조작 의혹의 경우 보고받은 적도 없고 설사 알았더라도 위원회가 끝나기 전 일부 위원이 정당하게 점수를 바꾼 것이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6개월 동안 진행해온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여야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각 당 속내가 여전히 제각각인 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논의 대상에서 빠져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 가봐야 지연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라며 국회 본회의 신속 처리 안건 처리를 고수했지만 형식적인 그런 정책 레토릭에 이제 또다시 말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전략에 결국은 협조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법사위부터 절차를 거치자는 정의당 주장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공은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패스트 처리와 관련해서 그것이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그 법사위 상정 국회법 절차대로 빨리 이 부분이 심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야가 마지못해 국회법 절차를 따르는 모양새지만 각 당 속내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검찰 수사가 우선이고 그 결과가 미흡해 국민이 원하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을 때 하는 말하자면 최종 수단인데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본회의로는 특검법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신속 처리한 건 처리를 압박했지만 정의당은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상정에 엇갈리는 속내만큼이나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묶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법사위 논의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를 둘러싼 민주당 정의당 간 신경전
또 이들과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도 넘기 힘든 장애물로 남았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이제 법사위에서 본격 논의되기는 하겠지만 각 당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여야 공방은 더 가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5년여간의 해외 도피 끝에 돌연 귀국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을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한 검찰은 그간 중단됐던 내란 음모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나간 뒤 5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레 귀국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진실을 밝힐 건지 그리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수사를 받을 입장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곧장 체포에 압송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문건 작성 사실을 모두 숨기기 위해 문건 작성과 상관없는 위장 TF를 만들어 인력 파견, 예산 신청 등의 공문을 작성하고 활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해외 도피로 종적을 감췄던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면서 검찰이 계엄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은 지난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이 100일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인데 그런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2월 국군 기무사령부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합니다.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해 중화기의 무장 병력까지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배치하고 56개 언론사의 기사를 미리 검열하는 내용까지 세부 자료에 적힌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과 군은 대통령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무사 장교 3명만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치명타였습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기소 중지 처분을 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자연스레 중단됐습니다. 이후로도 차일피일 귀국을 미루던 조 전 사령관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인 지난해 9월 돌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귀국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반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귀국을 안 하신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그건 검찰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구속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가려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윗선과의 교감 없이 조현천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지시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 전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이 작성한 문서는 법령과 업무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 전 참모장의 범행이 사령관의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지시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혀 조 전 사령관의 계엄 문건 작성 지시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국 즉시 경찰에 체포된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이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풀려난 뒤 곧장 광주로 향했습니다. 전우원 씨는 오늘 저녁 8시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모두 시인했다면서 다만 어제 입국 당시 실시한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광주로 곧장 내려간 뒤 5.18 기념재단 측과 연락해 방문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가족 대신 사죄드리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연락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0m가 넘는 대형 중장비가 쓰러져 바로 옆 건물들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길을 걷던 시민 바로 앞에서 사고가 벌어졌는데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원룸 밀집 지역의 이면도로 걸어가는 남성 주변에 갑자기 그림자가 들이우더니 공사장 가림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놀란 남성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울산 남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집안을 뚫는 장비인 항타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난 건 오전 11시 반쯤. 높이 30m가 넘는 중장비가 가림벽 넘어 건물들을 덮치면서 일대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완전히 뭐가 터지는 소리, 안 그러면 뭐 누가 폭격하는 것 같은 먼지도 뭐 밖에 보니까 그냥 굉장히 많고 그래서. 쓰러진 항타기는 바로 옆에 있는 원룸 등 3개 건물을 덮쳤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임신부 등 5명이 심하게 놀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정도 큰 무게로 집을 때렸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란 사람 4명에 임산부가 임산부가 1명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3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터파기 공사 중이었습니다. 시공사는 집안이 무너지며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항타기가 페이지8 시공 완료 이동 중 집안이 침하하면서 하부 철판이 전도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사고에 대비해 현장을 통제한 경찰은 목격자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새벽 시간 유리창을 깨고 금은방에 들어와 금부치를 대량으로 훔쳐간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피해 금액은 금부치 150돈, 시가 4,600만 원에 달하는데 금은방을 터는데 걸린 시간은 40초에 불과했습니다. 자,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화면으로 보시죠. 안동준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불이 꺼진 금은방. 갑자기 셔터가 올라가더니 헬멧을 쓴 남성이 등장합니다. 곧이어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재빨리 금부치가 들어있는 진열대까지 깨부숩니다. 주섬주섬 금부치들을 집어들더니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서울 신길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3시 반쯤. 경찰이 출동했지만 현장에는 산산이 조각난 유리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금은방입니다. 절도범이 이곳 금은방을 털고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40초에 불과했습니다. 이토록 짧은 시간 절도범이 훔쳐간 금부치는 150돈, 시가로 치면 4,600만 원에 달합니다. 3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해온 주인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쓰러지고 싶더라고요. 연락받고 집에서 오는데 빨간불인데도 찾기를 막 뛰어서 왔는데 어떻게 온지를 모르겠어요. 절도범이 훔쳐간 것도 비교적 작물로 처분하기 쉬운 금목걸이와 팔찌. 경찰은 절도범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만큼 금은방과 인근 CCTV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과 수법을 고려했을 때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청주지검이 마약 밀수 사범 17명을 구속 기소했는데 압수한 마약이 30만 명분에 이릅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럿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한 태국인 여성이 아파트 입구 마트에서 국제 소포로 들여온 상자를 받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상자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서랍장, 합성 마약의 한 종류인 야바가 숨겨 있습니다. 이 여성과 공모자 등 2명이 지난 2월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 우편으로 들여온 야바는 3만 2천 정으로 18억 원 상당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0건의 마약류 밀수 사건을 적발해 30대 태국인 등 17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국제 우편을 이용해 태국과 라오스 등에서 필로폰 6.2kg 등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차 봉지나 보습제 등으로 위장해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마약 밀수와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런 또 수요층을 형성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마약 밀수 범죄들이 기소된 밀수범 가운데 50대 태국인 등 2명은 지난해 2월 8억 원 상당의 필로폰 3.2kg을 국제 우편물로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국내 마약류 밀수 유통 사범은 물론 해외 공범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10대 여학생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대구시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2시쯤 17살 A양이 대구 대현동에 있는 건물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뒤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2시간 동안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권역외상센터인 경북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 4곳이 구조대 측 연락을 받았지만 다른 환자가 많거나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A양을 치료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날선 반응을 보여왔던 한미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이 4단급으로 규모를 키워서 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적 후방 해안에 상륙해서 목표 지역을 확보하는 핵심 작전, 이 결정적 행동이라 불리는 단계에 돌입한 현장에 임성재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AV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바다에서 해안으로 돌진합니다. 백사장에 다다른 장갑차 안에선 무장한 해병대원들이 속속 내리고 목표 지점을 향해 신속하게 내달립니다. 곧이어 미 해병대 공기부양정 LCAG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해안으로 상륙합니다. 해안에 상륙한 미 공기부양정에서 이 장갑차 등 장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우리 해병대원들이 이 과정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선 공군 수송기 C-130에 몸을 실은 돌격부대가 적진을 향해 강하하고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도 미 해병대원들을 육지로 태워 나릅니다. 한미 해병대가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의 핵심 단계인 결정적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부활하면서 여단급에서 4단급으로 체급을 키웠습니다. 대형 수송함 독도함과 미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이 동원됐고 화력 지원을 위한 미 F-35 전투기,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결정적 행동 단계 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해안을 점령하고 대규모 지상군 작전이 가능한 영역을 확보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해병대의 견고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결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하겠습니다.
This exercise is designed for the combined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s important to us. It's important for the regional stability. 한미 해병대는 다음 달 3일까지 훈련을 이어나갈 예정인데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원수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에게 한국 등과 같은 동맹국에 과도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 등은 IRA 조항들이 중국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과 일본 등 이러한 파트너들을 불공정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물가의 소비가 위축되자 정부가 내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더 풀고 여행비까지 지원해 가계 지갑을 열어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수출 부진 속에 경기를 떠받들 내수마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고용이나 임금 상승세가 둔화한 데다 계속된 고물가에 가계 씀씀이가 줄어든 겁니다. 보편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 그게 기분 나빠. 쉽게 얘기해서는 소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 술값이. 음식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먹는 것도. 줄여야지요. 뭐 가급적이 뭐 안 사고 덜 먹고 덜 쓰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수출에 이어 소비까지 경제 두 축이 흔들리자 정부가 직접 내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최대 3배로 높입니다. 여기에 농축수산물 할인과 유통업계 세일 확대로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쓴 돈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올립니다. 코로나19로 3년 가까이 침체했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이 급증했는데 이런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내 숙박, 철도, 항공 할인에 400억 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직원 등 최대 19만 명에게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일본과 미국 등 22개국의 전자여행 허가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대규모 K-팝 콘서트를 잇따라 열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면서도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이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시작했던 1,000원의 아침밥이 대학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이 사업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대학은 물론이고 예산도 15억 9천만 원으로 2배가량 확대됩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아침밥을 먹으러 대학생들이 학교로 갑니다. 메뉴는 쌀밥과 김치찌개, 햄볶음, 샐러드, 깍두기, 콩나물 무침인데 가격은 단돈 1,000원.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내는 1,000원에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을 보태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인기 폭발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한이라는 목표가 생겨가지고 생활 습관도 좀 더 바르게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대학교에서 겪었던 사업 중에 제일 만족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가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야 주목을 받은 겁니다. 대학 시절 1,000원의 아침밥을 즐겨 먹던 학생은 지난해 농식품부에 사무관으로 들어와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20년도까지 시험 준비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1,000원 아침밥 덕분에 학교 생활 건강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이 난 농식품부는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학도 대폭 늘리고 아침밥을 그렇게 그 제도를 원하는 그 학생들 숫자도 좀 대폭 늘리고 해서 가급적 최대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정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을 7억 8천만 원에서 15억 9천만 원으로 인원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잠정안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건데 예산을 토대로 추산해보면 약 90개 대학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신규 참여대학을 모집하고 현재 참여대학에는 지원 학생 수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계획안이 조만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한전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만 38억 원 이상, 가스공사의 경우 13억 원 이상인 현실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정이 참석한 복수의 여당 관계자들은 YTN과 통화에서 가스 전기요금 인상폭은 1분기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가는 3단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먼저 5월에는 확진자 격리 기간이 5일로 줄어들고 7월에는 격리 조치는 물론 실내 마스크 착용도 완전히 해제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를 다른 감염병 수준으로 관리하는 엔데믹 단계는 내년 상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1단계,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2단계,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간주하는 엔데믹 단계인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5월 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이 5일로 줄어듭니다. 또 입국 후 3일차에 PCR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가 사라지고 확진자 등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바뀝니다.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습니다. 1단계 조치 이후 두세 달 정도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를 거친 다음 2단계는 7월쯤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가 되면 병원과 약국 등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가 모두 해제되고 권고사항으로만 남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되고 표본 감시 기관의 입원 환자와 검출률 등이 주 1회 발표됩니다.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보고 관리하는 엔데믹 단계인 3단계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 예상됩니다. 3단계 조정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시기로서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등은 3단계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5월에 1단계 조정이 시작되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6월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해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다가 또 대통령과 안보실장이 어제 오찬을 했다고 해서 이게 교체설이 낭설인가 했는데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사의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이 외교안보 라인 문제 가지고 네. 저도 좀 혼란스러운 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대통령실 안에 알력 관계 같은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언론 기사들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어떤 정보 칸막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사이에 정보 칸막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대통령 안보실과 비서실 사이에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말 자체는 그냥 정보가 오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개 어떤 정보 칸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어떤 업무 공간 내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보 칸막이라는 말을 썼던 것 안에는 저는 분명히 그 안에서 어떤 미묘한 긴장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알력 관계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정보가 칸막이가 됐다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예. 결국 그 얘기는 그 안에서의 어떤 갈등, 그 안에서의 어떤 힘싸움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납든 G7 초청이라든지 방미 일정에도 잘못하면 큰 차질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라인에 일부 교체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안보실과 비서실이 좀 호흡을 잘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신 건데 자, 표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우리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 미국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5차례 정도 미국에서 제안을 하는 동안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고 그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파악해서 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체가 이렇게 외교 안보 라인이 크게 교체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안보실과 비서실의 어떤 정보 칸막이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미국 측에서 5번이나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무방비로 그냥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어떤 문책성으로 만약에 이 김성환 안보실장이 사퇴했다라고 예. 볼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 방미 일정 그다음에 미국과의 외교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국 일본과의 협상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 이후에 넘어선 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랄지 미국과의 어떤 외교 안보 강화를 염두에 두고 저는 스텝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 일 그리고 굉장히 조금만 신경 써도 얼마든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실이 알력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나마도 재빠르게 지금 조처를 하고 어떤 인사 교체들이 있으면서 앞으로 있을 방미 일정들을 좀 원활하게 조율해 나가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후임의 조태용 주미대사가 바로 내정이 됐습니다. 자, 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만류를 했지만 본인이 사의를 계속 표명해서 결국 수용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사의를 표명하고 1시간도 안 돼서 후임까지 바로 지명이 됐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미 결정이 된 사안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조금 더 명분을 찾기 위해서 김성환 안보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 말렸다, 좀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근데 이미 이제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미 대사를 지금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것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이 엄청 불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에만 나가면 외교 일정을 나가기만 하면 사고가 펑펑 터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영국 엘리자베스 전문 부분도 안 가고 최근에는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적 이런 발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일 정상회담 부분들 과연 내용에 무엇을 건져왔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아직도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보다는 외교적 실수가 잦았다. 근데 국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물론 모든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지만 특히 외교 안보 분야는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안보 라인들은요. 그 교체를 결정하기까지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외교 안보라는 건 어차피 휴민트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어떤 인적인 어떤 자산을 가지고 외교를 계속 해올 거 아닙니까? 안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보면 김성환 안보실장을 그만두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지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말하자면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뭐 방미 일정에서 블랙핑크라는 뭐 등등 연예인 섭외 문제를 가지고 보고 누락이다. 저는 그 부분은 이 그 보고 누락 자체가 한 국가의 안보실장을 그만두게끔 할 만한 일인가? 이거는 시스템 개선의 문제이지 경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에 이어서 지금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까지 교체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미정상회담, G7 정상회담이 굵직한 외교 현안들이 쌓여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자, 앞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굵직한 외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했다. 김재섭 위원장은 이렇게 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말하는 시스템 문제예요. 네. 그리고 외교안보 부분은요. 그거 공유할 부분이 있고 대통령한테 직보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말은 미국 측에서 어떤 연예인 섭외 문제 부분들이 뭐 누락이 돼서 보고가 안 됐다. 이렇게까지 경질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국민들 보면은 좀 웃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G7도 그렇고 방미 일정인데 굉장히 4월 27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한 달을 못 기다릴까요? 그래서 그걸 못 기다리니까 결국에는 미 대사를 임명해서 미국 방미 일정을 해결하려고 말하자면 임시 방편으로 임명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외교 안보 이걸 담당하는 분을 그 의전을 하라고 미 대사를 앉히는 게 이 국정 운영이 좀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면에 취재를 해보면 저희 당도 좀 여러 가지 취재 측면에서 논평을 냈지만 그러니까 김성한 안보실장은 말하자면 김태호 그 1차관인가요? 실장 1실장. 예. 그 네, 부분과 1차장이요? 1차장과 알력 싸움이 있다. 결국에는 김태호 그 1차장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김건희 여사와 말하자면 김성한 안보실장과의 어떤 그런 미묘한 알력 관계에서 이 인사에 납득할 수 없는 네. 인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어떤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수석 대변인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정상회담 앞두고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한 발언인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빈 만찬 공연을 둘러싼 혼선이 이유이지만 한간에는 김건희 여사 라인의 행정관들과 공무원 출신 비서관들의 충돌설, 김성한, 김태호 알력설이 파다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외교안보 라인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며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줄줄이 쫓겨나고 있는 것인지, 또 누가 이들의 경질을 주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합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 라인 공무원 출신의 충돌설, 또 김성한, 김태호 알력설 이런 게 파다하다. 이게 지금 야당 수석 대변인이 한 얘기인데, 자, 어떤 근거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이제 취재를 해보고 기자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해명들이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그 국가안보실장을 하는데 연예인 섭외 문제로 경질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확인된 바로는 지금 김태호 차장 부분이 한일 정상회담 부분들을 좀 주도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보면은 3월 10일 날 김일범 대통령 의전비서관 사의했죠. 27일 날 이문희 대통령실 외부비서관 교체 확인했죠. 그리고 오늘 김성한 외교안보실장 사퇴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김태호 1차장과의 어떤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직제상으로도 1차장이 높습니까? 안보실장이 높습니까? 안보실장이 높죠. 그러면 결국에는 안보실장과 1차장이 있을 때는 안보실장의 어떤 지시는 아니더라도 그 상관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충돌들을 봤을 때 대통령실 내에서 그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해명 자체가 너무나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달도 안 남은 방미 일정을 앞두고 안보실장 이렇게 전격 사퇴시키는 부분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본 결과 대통령실은 중요한 방미 일정을 놓고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달라는 게 민주당의 요청이고 주장인 것입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이 교체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알력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 대통령실에서 정확한 해명을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한 나라의 국가안보실장을 이런 연예인 섭외나 뭐 매끄럽지 못한 보고 누락으로 이렇게 사퇴를 시킨다? 예. 그리고 비서관들을 시스템 점검도 아니라 그냥 줄줄이 사퇴를 시키잖아요. 이거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아니다. 만류를 했는데 본인들이 그만둔다고 했다? 이거는 좀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김성한
그 안보실장은 한미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게 되면 난 학교로 돌아가겠다 얘기를 했고 그게 그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는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자 김성환 실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외교안보 과외 선생님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지금 용산도 그래서 여권도 뒤숭숭하다 자, 이런 반응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시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진 않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모든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외교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들이 이렇게 연이어 사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안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제기하신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건 뭐 전혀 확인된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다른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계속 김성환 안보실장과 관련돼서 잡음이라든지 내지는 일정 조율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좀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개인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개인의 문제도 저는 분명히 있겠죠.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그것을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든 개인의 문제라고 보든 그 잘못들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질성 인사가 됐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실제로 어떤 뭐 이번 건만 가지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잡음들을 문책한다는 의미가 저는 더 강해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취임 1주년쯤 돼서 대대적인 어떤 인적 개편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조금 1년이라고 하면 이례적으로 좀 일찍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한 3년 차, 2년 차가 넘어서 외교안보 2기가 다시 세팅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1년 차라고 하면 조금 이른 시기인 것은 사실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외교안보 방향성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훨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미동맹,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런 면에서는 굵직굵직한 방향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초반 세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1년 차 때 외교안보 라인이 좀 교체가 된다 그러면 잘 설정된 방향에서 속도를 좀 내고 어떤 실수나 잡음이 없이 잘 매듭을 지어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희망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G7 정상회담 중요한 일정들 차질 없이 소화해야 되는 걸 텐데요. 자,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사의 표명에 대한 파장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양국관리법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양국관리법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주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네, 실패가 예정된 길로 갈 수는 없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담화문까지 이렇게 직접 발표를 했는데, 자,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국관리법 어떤 점이 이렇게 문제길래 정부 여당이 이렇게까지 완강히 거부를 하는 걸까요? 한덕수 총리가 잘 말씀 주신 대로 남는 쌀을 국가가 사들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장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농부 입장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초과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은 과잉 생산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유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전혀 맞지 않다. 오히려 양곡의 질을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양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와 동시에 그 쌀을 사들이는 국가 예산도 당연히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쁜 쌀을 만드는데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유인 동기를 계속 강화시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양국관리법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민주당이 처한 어떤 정치적 지형, 정치적 안방 이런 데를 생각해 보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호남에서 우리 쌀들이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 달래기 위한 한 가지 어떤 상징 입법으로서의 저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이 정말 호남을 위해서 그다음에 호남 농민들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호남에 닥친 가뭄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호남에 지금 닥친 가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곡관리법으로 불리는 어떤 포퓰리즘성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호남에 필요한 정책들을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양곡관리법 정치적 셈법으로 시행하면 안 된다. 이 재원이 한정돼 있다면 이걸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농업이라는 것은 시장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농업은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 논리를 조금 무시하고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 두 가지는 이건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한도수 총리께서 저런 식으로 혹세무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쌀값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초과된 것들을 다 사는 거라서 예. 이거 국가 예산이 낭비된다 이것만 주장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양곡관리법은요. 제도적인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의 생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쌀 과잉 생산을 그거를 좀 구조화해서 좀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하자면 쌀을 무조건 초과된 거를 말하자면 다 매입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담아져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과 생산량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만 초과 생산이 안 됐을 때는 양곡관리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쌀값이 폭락했을 때 그 폭락분에 대해서 초과 매입을 함으로써 쌀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 놓자. 그래야만 농민들이 본인들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3,000평에 1년은 농사를 지으면 600만 원 벌어요. 농민들이. 여기에 보조금 자체도 없으면요. 농민들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농가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 10명 중 7명이 농촌을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농업이 정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곡관리법이 농민들도 원하고 국민들도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여론들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의 어떤 의견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이거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아쉽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 이거를 거부권을 거의 좀 행사하셔야 되지 않느냐 건의하는 식의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농민들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리로서 정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오늘 하셨다. 예.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지금 농가를 지원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닌데요. 자, 반대를 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식량 안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농가의 소득 보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은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한 만큼 그 생산량에 맞추어서 말하자면 국가가 수매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거 말고도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친환경 직불제 같은 것들, 그러니까 농가의 어떤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그 소득을 조금 보전해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양곡의 질 자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많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유인동기가 형성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쌀값이 떨어지고 더 많이 생산되게 하게끔 그렇다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는 더 많이 계속 생산을 많이 해서 국가가 이를 사들이게끔 하는 것이 농민 입장에서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좋은 유인 동기를 국가가 나서서 제공하느냐 이제 저는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말로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이 농가 소득 보전의 부분들은요, 꼭 이 양곡관리법이 아니더라도요,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게 농가 지원 보조금 사업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양곡관리법의 중심은 뭐냐면 식량 안보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대한민국이 OECD 38개국 중에 식량 안보 부분이 32밖에 안 됩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국가의 안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 말하자면 기타 작물로 돌리려고 하는 게 양곡관리법의 또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재부가 폐지했었어요. 예. 이게 폐지가 되면서 논농사 짓지 말고 뭔가 특화작물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라고 해서 이거를 국가에서 지원하던 사업인데 기재부가 말하자면 본인들이 쌀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물가를 조정했다는 논리하에 예. 이런 좋은 지원 사업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양국관리법에 이 지원 사업을 담아서 제도적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어떤 농민보호, 농민생존권과 식량 안보에 대한 부분들을 담은 양국관리법인데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요. 왜 자꾸 이거를 그냥 남는 쌀 다 사주는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다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좀 확실하게 농민들 위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시각이 확연히 다른데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폐기가 되는 건데 자, 앞서 이제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는 국민들 찬성 여론이 좀 높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 말고도 지금 간호법도 있고 노란봉투법도 있고요. 앞으로 법안을 통과해서 넘어왔을 때 대통령이 껌껌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정 운영에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거든요. 물론 말씀 주신 내용대로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컨대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실제로 그 법안의 충돌이라든지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을 때 노동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방치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의석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민주당이 입법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통과는 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뻔히 어떤 악영향을 미칠 법안을 가지고 그냥 둘 수만은 없는 것이고 저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을 때 주요 시설을 점거해서 무기한 파업을 한다든지 너무 사업장에 큰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결국 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가 내일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하고 쌍특검으로 해서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태우자 이런 주장이었는데 자 정의당에서 본회의 절차를 거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이래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공이 이제 법사위로 넘어간 겁니까? 그렇죠.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민주당이 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요구를 했냐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대표적인 국민들이 해소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부분들 정말 왜 수사 안 하지? 궁금해하거든요. 그냥 놔둘 겁니까? 특검해야죠. 그런 부분이고요. 50억 클럽 보십시오. 희대 사건 아닙니까? 젊은 청년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습니다. 이거 검찰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된 증명을 못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특검해야죠. 국민들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정의당이 어떤 셈법으로 50억 클럽 특검은 받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못 받는지는 정의당의 어떤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법사위를 저희 민주당이 거치면 좋죠. 절차상. 의회주의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법사위를 거쳐서 논의를 하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덜어낼 건 덜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회의 상정해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분이 많이 보여왔던 패턴이 있잖아요. 본인들한테 국민의힘에 불리하고 대통령한테 불리한 것들은 아예 그냥 논의조차 안 합니다. 법사위 가봐자 뻔히 되지도 않을 거를 그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은 직상정하자. 국민들이 시급하게 이걸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정의당이 왜 50억 클럽은 받는데 김건희 여사 받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민주당과 정의당 신경전도 좀 느껴지고요. 국민의힘 속내도 또 다를 테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못 믿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거 가지고 각 당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법사위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물음표 던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합의 도출 어렵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도우 위원장을 못 믿겠죠.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라는 게 그 안에 인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검이 통과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하나, 그 특검이 통과되는데 가장 큰 발목을 걸리는 것이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항상 여야가 항상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50억 클럽은 그렇다 치고 이 김건희 특검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에서도 추천을 하고 야당에서도 추천을 하고 공이 양당이 추천을 하고 이제 정의당까지 추천을 하면서 각 당이 만족할 만한 특검 구성을 해놔야 겨우 특검이 통과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모든 특검을 다 구성하겠다. 정의당이 조금 더 하겠다. 이걸 가지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혐의라고 불릴 만한 점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파헤치고 싶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구성 자체를 민주당이 독점하게 하는 한 김도우 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힘이 이걸 받기 어려울 겁니다. 일단 50억 클럽만 지금 법사위에 상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국민적 의혹이 말씀하신 대로 많기 때문에 좀 합의가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오늘 대법원장 임명권 관련한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를 해서 좀 여쭤볼 텐데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자, 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그 개정안을 보면 추천위를 거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이게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들 그리고 일부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지만 선거 때 검찰공화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했지 설마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정말 검찰공화국이 되겠어? 검찰이 모든 권력을 쥐지는 않을 거야. 물론 측근 몇 명은 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1년여가 돼가고 있는데요. 검사가 이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과 사법과 그다음에 금융, 국정원, 심지어는 뭐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검사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하는 그게 그겁니다. 하나 남은 게 사법부의 보류인 대법원까지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사람으로 들어가서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 나라가 검찰 중심주의의 나라로 지금 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법부의 보류인 대법원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런 우려에서 이 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취지 자체는 무슨 대법원장이 6개월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그거를 우려해서 한다? 이거는 저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대법원장까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 권력에 동조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고심해서 발의한 법안이다. 이건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대다수가 동의하는 법안입니까? 대다수라고 할 수 있죠. 42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공동 발의하신 분들께서. 근데 그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께서 이제 발의를 하신 거겠죠. 근데 정말 우려가 높습니다. 너무 검사 위주의 모든 뭐 행정 권력, 장관,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뭐 검찰 대통령실에 보면 다 그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도 부정하는 법무부 장관을 갖고 있는 이 나라에서 대법원장까지 그런 성향의 대법원장이 임명됐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이 비극으로 가겠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 법을 발의했다라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의 지금 논리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요, 잘 안 가죠. 왜냐하면 시점이 좀 공교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던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정당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질 수 있는 정파적 위험성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추천권 관련돼서 우려사항을 표하는 거 저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드는 큰 축 중에 하나가 사실 대통령이 가진 여러 가지 인사권들 가운데서 대법원장 임명권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권력 분립을 조금 더 현실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조금 더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이 얘기가 훨씬 이전에 나왔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나왔다 그러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훌쩍 넘은 거의 180석의 의석수를 가졌을 때 이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얼마든지 동의할 수가 있을 텐데
고작 6개월 정도를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뺏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 대표가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이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비근한 사례가 조국 전 장관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포토라인에 서는 그것을 이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없었는데 포토라인에 없애는 것에 제1 수혜자가 바로 조국 전 장관 본인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는 거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법이라면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했으면 진정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신데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이런 검찰공화국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에서 돌아갔고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를 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성을 보장했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습니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은 도외시하고 야당 대표와 야당 인사들은 수사를 하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납작 엎드려 있고 뭔가 목적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나라를 흔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전 정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 법안 추진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CCTV가 오늘 쟁점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CCTV가 과연 이제 촬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공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실에 어떠한 뇌물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CCTV가 가짜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냥 이 설치만 되어 있고 촬영이 안 되어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정진상 씨에게 뭐 돈을 줬다 안 줬다 여기 이제 뇌물 공여자들의 입장들이 진술들이 이번 재판에서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CCTV를 넘어서 지금 뇌물 공여자의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당사자들이 진술들이 거의 일치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CCTV가 가짜였다는 것은 유동규 씨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가짜였다고 확증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에 있어서 검찰이 주장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 저희 오늘 이 CCTV 관련한 발언이 있으니까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녹취 준비해 주시죠. 그동안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그 가짜 CCTV거든요.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달려있기만 한 CCTV였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의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본인의 자리가 다른 직원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 정책비서관일 때 구조상 뇌물을 받는 건 불가능했다 이렇게 돼요.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시장님 안 불편하시겠냐 물어봤더니 저 작동 안 된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정진상 실장한테. 또 전원이잖아요. 들었다. 그러니까 확인된 바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동규 씨를 보면 지금도 재판 과정이지만 재판부가 유동규 씨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품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유동규 씨가 이런 진술을 했을 때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은 진술도 꽤 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본인이 어떤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유리한 질문이든 뭐 불리한 질문이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시장 시절에 그 CCTV가 작동되는 거 지상파에서 보도까지 됐습니다. 지상파에 보도한 거를 가짜 CCTV를 달아놓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유동규 씨는 지금 정진상 실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다. 확인해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공공기관입니다. 성남시는. 아무리 지자체지만. CCTV 자체는요. 그걸 가짜로 설치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규 씨의 이 진술 자체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논리적으로 본인의 말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전해 들었다.
그러면 정진상 씨가 안 했다 할 거 아니에요. 예. 내 주장이 맞다. 증거가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씨의 진술 자체가 결국에는 신빙성이 떨어져서 증거 능력이 없을 거라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검찰에서도 이제 뭐 회로 연결도 안 된 모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좀 근거를 한 어떤 주장이라는 말씀이신데, 자 어쨌든 이제 전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계속된 뭐 유동규, 남욱 이런 분들의 진술이 나옵니다만은 정진상 그리고 김용 두 사람한테 지금 막혀 있고요. 그 김만배 씨도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까지 가는 어떤 한 방을 검찰이 지금 못 찾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술뿐만이 아니라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 설명을 했듯이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자신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뭐 폐쇄 회로 자체 없었다, 뭐 연결도 안 돼 있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오히려 좀 무게를 두는 것이 유동규 씨의 말을 민주당에서는 신뢰하지 않고 있지만은 듣다 보면 꽤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뒤 말들을 쭉 이어봐도 유동규 씨가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저렇게 서슴없이 할 사실 이유가 없거든요. 정말 유동규 씨가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혐의들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본인이 이제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공중파 나올 때 얼마든지 연결되는 척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이 나머지 당사자들의 증언들, 남욱 씨랄지 유동규 씨랄지 이런 분들의 증언들이 비슷하게 일치해가는 점들을 저는 훨씬 더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유동규 씨 하나의 말만 가지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적, 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증거가 가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예. 검찰이 지금 인적 물적을 말로만 하고 있어요. 증거 자체를요. 428억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뭐 김용 이 측근들이 다 했을 거라고 그렇게 동네방네 얘기를 했는데 1년 6개월 뒤에 공소장에 기재도 하지 못합니다. 428억. 이 혐의는 넣지 못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십시오. 김용도 그렇습니다. 김용 본장도 뭐 유동규 씨한테 1억 받았다, 8억 받았다 했는데 검찰이 증명하는 거는 카카오톡으로 10만 원, 20만 원 쓴 돈 출처 쓴 거, 돈을 받았으면 쓴 거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았으니까 증명할 게 없어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요. 카카오뱅크로 10만 원 선물 보내고 20만 원 보낸 거 이게 증거라고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이만큼 한심하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이 폐쇄회로 부분은요. 검찰이 확인할 수 있으면 금방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유동규 씨는 뭔가 이재명 시장이 뭔가를 하는 것 마냥 하는 것이고, 그 뇌물을 준다면 상식적으로 시장실이나 시청 찾아가서 돈을 주겠습니까? 은밀한 돈입니다. 관제실 등을 확인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있는데요. 검찰은 제출하면 됩니다. 당시에 이거는 폐쇄로의 어떤 전원이나 이런 게 연결되지 않았다. 충분히 입증 가능한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31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그 위반 재판에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짧게 해볼 텐데요. 자, 최근에 전광훈 목사 칭송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 논란이 되니까 오늘 결국 사과를 했어요. 먼저 좀 발언의 적절성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치 오래 하신 분인데 요즘에 너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도 같이 좀 방송도 몇 번 하셨는데 하셨죠. 예. 근데 좀 오락가락하는 게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에 가서는 비유 맞추려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다시 이제 당에 돌아와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돌아오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과가 너무 잦으면 이거는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왜 이거를 김재원 최고위원을 가만히 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손해고요. 뭐 내년 총선을 생각했을 때 김재원 최고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는 예전에 양두구 의혹으로 윤리위 징계해놓고서는 왜 이 김재원 최고의 저런 부적절한 발언들을 가만두는지 이거는 정말로 이것도 당내에서 내로남불인지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좀 이 주장을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랬나요? 하셨습니다. 이준석 때는 그렇게 모질게 처리를 하더니 지켜보자, 제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 분위기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오랜만에 또 맞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저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에서 어떤 표현을 가지고 윤리위가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은 어떤 당의
구성원들의 발언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서 이 사람을 징벌하기 위해서 윤리위가 악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당시에도 저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당연히 그럼 김재원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준석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했느냐? 그렇다면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윤리조차 제소조차 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윤리위 열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윤리위를 열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윤리위를 열지 않는 이유라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과는 했습니다만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 약속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국 즉시 경찰에 체포된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이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게 대신 사죄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는 전 씨는 석방 이후 곧장 광주로 향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체포 3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겁니다. 대마초, DMT 등등 각종 마약들을 사용한 걸 인정했습니다. 당일날 나오는 결과로는 다 음성이 나왔는데요. 더 자세한 검사 기록은 좀 더 기다려야 나올 것 같아요. 전 씨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 자택에서 마약 의심 물질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한국 국적 소지자는 다른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한국에 돌아오면 처벌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전 씨는 입국 직후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가족을 대신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사죄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던 전 씨는 석방 즉시 광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일단 가서요. 그 다음에 재단 측에 연락을 드려서 언제 방문이 가능한지 여쭙고 편하신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18 유족회, 부상자회 등은 전 씨가 사죄하러 광주에 오면 만날 것이라며 원한다면 5.18 민주묘지 방문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만남이 성사되면 전두환 일가 가운데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사죄한 첫 사례가 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강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SNS에 당에 해악이나 끼치는 천방지축 행동을 방치하면 당 기간은 무너지고 지지율은 더욱더 폭락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표가 카리스마가 없고 미지근한 자세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당을 운영하면 당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겨냥했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도 SNS에 한두 번 하는 실언도 아니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라고 썼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부터 차량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이용해서 속도와 신호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이용한 단속 계도 기간이 이달 끝난다며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비는 모든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승용차뿐만 아니라 뒤쪽에만 번호판이 달린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가 제한 속도를 위반했을 때 시속 20km 이하는 과태료 4만 원, 21km에서 40km 이하는 과태료 7만 원이 41km에서 60km와
61km에서 80km 이하는 각각 과태료 10만 원과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SNS로 중학생을 꼬드겨 성관계를 맺거나 음란 행위를 요구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동선을 미리 준비하고 남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이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갖은 수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30대 남성 A씨는 SNS에서 만난 중학교 2학년생 B양을 꼬드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성관계를 하기 위한 미끼로 돈을 보여주고선 결국 주지도 않고 도망쳤는데 수사를 피하려 2중 3중으로 철저히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숙박과 주차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냈고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의 배달용 차량을 타고 와 모텔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댔습니다. 교복 차림 중학생과 함께 있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동선도 관리했습니다. 자신은 모텔 현관으로 들어가고 B양은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상계단을 통해 객실로 직접 올라가게 한 겁니다. 신분증 검사 같은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곤해 있으면 몰래 들어갈 수가 없잖아 있어요. 같은 해 5월 B양의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일대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등 10개월을 쫓은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맺거나 음란 행위를 요구한 다른 남성 3명도 적발해 검거했습니다. 모두 성관계 상대방과 접촉할 때 사용하는 익명 SNS 계정을 두고 범행 직후 계정을 탈퇴하거나 비활성화해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한 명은 SNS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 행위를 요구한 횟수가 10차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30대 남성은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즉 AI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을 24시간 자동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영상물 검출 시간이 2시간에서 3분으로 단축돼 피해 확산 차단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직장인이었던 24살 A씨. 평범했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겁니다. 길거리를 다녀도 이 사람이 나를 봤을까? 나의 그 피해물을 봤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좀 극심한 우울증도 앓고 지금도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가해자는 처벌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삭제해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은 끊임없이 재유포됐습니다. 걔 하나 처벌된다 해서 제 피해물이 그만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모니터링을 하고 고소를 하고 아무리 한 달에 몇 번씩이고 경찰에 가도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피해 영상물 삭제를 돋보이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영상물을 찾아냈는데 이젠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버튼 한 번만 눌러 피해자와 관련한 모든 영상물을 즉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버를 여러 대 구성해갖고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기법을 적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웹 콘텐츠의 수많은 링크 사이트나 SNS를 대상으로 검색하는 기법이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검색어 입력부터 검출까지 한두 시간 걸리던 게 3분으로 단축되고 24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피해 영상물을 선제적으로 2,500건 가까이 삭제했는데 올해는 25,000건까지 지울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센터 상담 전용 직통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이 해마다 진행된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에서 수십 개의 지적사항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년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권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이번 화재와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화재보험협회가 진행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안전점검 내용입니다. 화재 위험 설비와 연소 확대 방지 시설 등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매년 40가지 넘는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이번 화재의 발화점으로 지목된 가류 공정에서 3년 내내 같은 보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류 공정 지하 형광 등에 쌓여 있는 분진 등으로
과열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밀폐형 조명기구로 교체할 것과 오일 누출 시 주변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출 방지턱 설치가 권장됐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형광등 교체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류공정 지붕에 설치된 설비의 무게 때문에 화재 시 공장 건물 붕괴가 우려된다는 점도 해마다 지적됐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보험 갱신을 위해 진행된 점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 점검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회와 함께 점검한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조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 지적사항들이 이번 화재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최소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고 지적사항 조치가 미비해 화재로 이어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공장 잔해들로 발화점에 대한 현장 감식은 오는 5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한국타이어는 화재 피해가 없는 1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구단이 시즌 개막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장정석 단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자, 지난해 포수 박동원과 계약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김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야구 기아 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정석 단장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선수와 협상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기아는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임직원과 선수단의 준법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구단이 판단하는 거는 협상 과정에서 단장으로서의 적절치 못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번 사건은 기아 구단 최고위층이 장정석 단장이 계약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으면서 표면화됐습니다. 장 단장은 앞서 구단의 해명 요구에 농담성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해임 조치를 피하지 못해 야구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KBO도 유사 뒷돈 거래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이나 만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농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매년 부정행위 관련해가지고 선수 면담을 하거든요. 추가를 해가지고 한번 면담을 받는 걸로 그건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장정석 단장은 키움 감독 시절 함께했던 박동원을 지난해 기아에 영입한 뒤 FA 자격을 앞두고 단연 연장 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박동원은 지난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취득해 LG와 4년간 총액 65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WBC 1라운드 탈락으로 거품론에 빠져있던 야구계가 시즌 개막을 눈앞에 두고 성착취물 제작 선수 파문에 이어 또 하나의 큰 악재와 마주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충청남도 태권도 대회에 출전했던 한 중학교 팀이 6개월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고 코치에게는 1년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징계를 내린 사유가 관중석에서 학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심판을 비하하는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였습니다.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도체육회까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태권도협회는 징계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충청남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징계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도자에게 자격정지 1년과 천안 중학교팀에게 6개월 출장 정지하고 특정 중학교 선수단과 코치를 향한 중징계 결정. 학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중석에서 심판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충남 태권도협회 임원은 단상에 올라와 심판들에게 미안하다며 절까지 했습니다. 현재 심판이 하는 대가품 지급을 받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 선수단 부모들은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습니다. 응원 중에 혼잣말을 조금 크게 한 것뿐이었다며 문제가 된 경기 장면을 촬영한 화면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해주지. 지금 뭐하는 거야?
오히려 학부모들은 징계를 발표하면서 학교와 선수 이름까지 스피커를 통해 방송하면서 뒤이은 경기에서 자녀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진분들과 관계자분들이 나오셔서 저희 아이의 이름을 거론을 하시고 저희 아이는 뒤에서 펑펑 울고 있었고 나머지 경기를 뛰어야 되는 결승을 뛰어야 되는 아이들도 추운 데서 덜덜 떨면서 확인 결과 이번 징계는 규정에 없는 조치였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기준에 따르면 학부모 소란을 이유로 선수와 코치를 징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인 충남도 체육회도 현장에서 징계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징계 결정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부 태권도 지도자들은 해당 학교 코치에 대한 반감 때문에 징계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징계를 내린 충남 태권도협회 임원이 부대표로 있는 인터넷 신문사는 관련 기사에 코치를 비난하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협회 임원과 중학교 코치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징계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문의 뒤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려면 이곳 충남 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말도 안 되는 징계가 철회되지 않으면 2주 뒤에 열릴 전국체전 선발전에 자녀들이 나갈 수 없게 된다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우리 소중 훈련체는 뛸 수는 있어? 갈 수는 있는 거야? 나 대표 못 되는 거야?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걱정이 굉장히 커요. YTN 양동훈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넉 달 동안 논의한 연금 개혁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보험료율과 가입 상한, 이 수급 개시 연령을 올릴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얼마를 더 내고 또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금 전문가들로 꾸려진 민간자문위원회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지 넉 달 만입니다. 미래 소득 보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연금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는 2055년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59세인 가입 상한, 62세인 수급 개시 연령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 2028년까지 4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적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보험료율 인상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과 소득 대체율 인상이 없는 보험료율 인상 주장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월까지던 활동 기한을 2달이나 늘렸는데도 사실상 맹탕 보고서에 그친 겁니다. 애초 요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다루다가 정치권 요청으로 연금 구조 개혁 논의로 방향을 틀면서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혁 방향과 시기를 놓고 여야 이견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 보험료율을 올리고 또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정부나 여당의 정치적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 끌기용으로 이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 연금개혁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민 설득 문제를 꼽으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사실상 원점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연금 개혁은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해 생태계 복원 단계였던 원전 산업계가 올해 완전 정상화 단계로 돌입합니다.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계약을 체결해 10년에 걸쳐 약 2조 9천억 원 규모의 기자재 제작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주기기란 핵분열로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 발생한 열을 이용한 증기 발생기, 그리고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 발전기 등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온라인에서는 가짜 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모두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가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 역시 중대한 도전을 맞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서 러시아까지 동해를 향해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어서 동해 방면을 겨냥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일본은 방위력과 무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구축함에서 중거리 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동해에서 발사한 2발의 미사일이 100km 떨어진 가상의 표적에 명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관측됩니다.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略が続く中で、我が国周辺を含む極東においても、ロシア軍がその活動を活発化させておりまして、政府としてこうしたロシア軍の動向について引き続き注視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동해에서 러시아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까지 더해지면서 일본은 안보 위협을 한층 부각시키며 방위력 강화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동해에서 러시아가 미사일을 쏜 날 일본은 사상 최대인 114조 4천억 엔, 우리 돈 1,14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GDP 대비 1% 이하로 눌러왔던 방위비도 1%를 넘긴 6조 8천억 엔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자위대가 유사시 민간 공항과 항만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탄약고를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얻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은 일본의 무장 강화를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과 함께 러시아의 군사활동 확대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의 명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해외의 유명한 공원 중에는 철도 등과 같은 공공시설이나 사용이 끝난 채석장과 벌목장 같은 곳을 재활용한 곳이 많습니다. 자, 못 쓰는 시설을 재활용하고 시민 휴식 공간에 늘린다는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김학무 기자가 북미 지역의 재활용 공원들을 취재했습니다. 현대식 고층 건물이 즐비한 뉴욕의 맨하튼. 건물 사이 3층 정도 높이로 폭 10m 정도의 길이 있고 많은 시민이 산책을 즐깁니다. 산책로 곳곳에는 녹슨 철로가 남아있어 이 길이 예전에 철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뉴욕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이 산책로는 원래 고가 철도였는데 철도가 폐쇄된 뒤 철거하지 않고 공원으로 다시 만든 겁니다. 도심 흉물이 될 뻔한 시설이 뉴욕 시민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까지 많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업가가 만들어 공개한 공원. 원래 석회석을 캐던 곳이었는데 사용이 끝나 방치됐던 걸 사들여 정원으로 꾸민 겁니다. 지금은 캐나다의 국가 유적지로 지정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조경이 뛰어납니다. 이곳 역시 사용이 끝난 채석장을 공원으로 꾸몄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어 유명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처럼 쓰지 않는 시설을 재활용해 공원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Yeah, it's a beautiful garden. There's a wonderful duck pond and lots of beautiful plants. And I think it was a wonderful way to reclaim this land for something beautiful that the community can use. 국토가 좁은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사례는 더욱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폐광선 같은 것이 있는데 폐광선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께 제공하면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이나 산업시설을 공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시민 휴식 공간을 늘리고 공원 조성 사업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전주시의 하천 정비 사업을 생태 참극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시의원 8명은 전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한 무차별적인 버드나무 벌목을 사과하라고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 환경단체와 협의회, 생물 다양성과 경관을 고려한 하천관리 정책을 펼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도시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의 버드나무 약 260그루를 벌목하는 한편 억새와 갈대 군락지를 정리해 꽃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